옛날 옛적 끝없이 펼쳐진 숲과 광활한 평야의 한가운데에 호바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무유명했지만 진정한 평화는 요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바의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 문득 외쳐댔습니다. 우린 자유를 사랑해. 누구의 법도 우리의 행동을 제한할 수 없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어떤 규칙도 지도자도 없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누구도 누구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농사짓고 채집하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힘이 장사였던 피터가 자기가 키운 닭나귀를 몰고 다니며 이곳저곳의 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내 닭나귀가 어디를 밟든 그게 무슨 상관이오. 피터는 소리쳤습니다. 그날 저녁 피터의 밭은 누군가에 의해 몰래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누구의 소행인지 알 길이 없었고 밤새 피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똑똑한 톰이 마을 사람들의 물건에 일종 이틈새새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발견한 비밀의 세금이오. 톰은 사람들을 설득했고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 성공적으로 그의 이론에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혼돈이 지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소.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소? 사람들은 절규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파 에일린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서로 계약을 맺는 것은 어떻겠소? 한 사람을 선출하여 우리가 동의한 법을 집행하게 하고 우리는 그 법을 따르며 조금의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오. 모두가 놀랐습니다. 자유를 그렇게 사랑했던 이들이 차마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갈등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에일린의 제안에 따라 그들은 스스로 주권자를 세우면서 호바의 마을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주권자는 그들의 결정과 계약을 바탕으로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맡았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 권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호바의 마을은 이후로 점점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비록 개인의 자유가 조금 제한되었지만 더 이상 피터의 당나귀가 밭을 망가뜨리거나 톰이 가짜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유의 가치와 그것의 한계를 배우며 진정한 번영과 평화는 혼자서가 아닌 함께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호바의 마을은 사회계약이란 것을 통해 질서를 만들고 조화를 찾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인간사회의 본질과 계약이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자연과 가까운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장작 그 루소가 말한 자연 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소박한 삶을 살며 서로를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냥하고 채집하며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지혜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한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 호수를 신성시하며 이곳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갔습니다. 호수는 주민들에게 물고기와 물을 제공했고 사람들은 그 대가로 호수를 신중하게 관리했습니다. 이는 구두의 계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신뢰와 존중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먼 곳으로부터 한 낯선 이방인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죽 가방 안에 번쩍이는 금속 조각들, 즉 돈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금속 조각들로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만큼만 취할 필요가 없으며 이 돈을 통해 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이미 충분했고 그 이상을 바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청년 한 명이 이방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이내 그 금속 조각들을 쥐고 마을 생활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돈을 통해 외부에서 물건을 사들였고 이는 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돈으로 더 많은 가축을, 더 많은 곡식을 얻는 그의 모습은 점차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부에 대한 욕구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 속에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조화롭던 마을의 사람들 사이에 점차 불평등이 생겨났습니다. 돈을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간극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의심하며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방인이 떠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호수의 물고기를 무분별하게 잡기 시작했고 결국 호수의 생태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호수가 죽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크게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되돌리기엔 이미 늦습니다. 몇몇 현명한 노인들이 다시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의 자연 상태의 마을을 기억하며 흘러간 시간 속에서 잃어버린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기로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삶을 시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을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바닥에 묻어버리고 호수 근처에서 필요 이상의 자원을 취하지 않기로, 그리고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일을 삶의 중심에 두기로 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서서히 본래의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그 과정은 길고 험난했지만 그들은 루소가 말한 자연 상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문명과 사회의 발전으로 인한 부패와 불평등을 겪은 뒤 그들은 자연 상태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이를 후대에 전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루소가 강조했던 자연 상태와 본연의 선함을 기억하며 문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 그리고 진정한 인간다움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마을인 에콜리아에서는 매년 열리는 동등한 피크닉이라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축제의 특별한 점은 피터 싱어의 이 평등 고려의 원칙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싱어의 원칙을 그저 철학적인 개념으로 여기지 않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날이 다가오자 모든 마을 주민들이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는 바로 공정한 식탁입니다. 이 식탁에서는 인간과 동물 모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한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며 사람과 동물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줄리아는 식물을 이용한 고기, 대체 요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식탁에 놓이는 음식은 다양한 생명이 제공해주는 것들이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를 들은 다른 주민들은 해조류와 두부로 만든 해산물 요리나 병아리 콩으로 만든 고기볼 등 다양한 창의적인 메뉴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자는 원칙을 실천할 준비를 했습니다. 또 다른 독특한 활동은 이의 숲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방문객들이 가상히 동물 친구가 되어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은 고슴도치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새가 되어 나무 꼭대기에 올라 숲이 소리를 들어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며 서로 다른 존재의 이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모두를 위한 이야기라는 행사였는데 사람들과 동물이 번갈아 등장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인연자의 나무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무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새로 이사온 인간들이 나무를 베어 집을 지으려 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나무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 계획을 포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모든 생명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결국 동등한 피크닉이 마무리될 때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싱어의 원칙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사람과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의 이익을 고려하여 더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주민들은 자신들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다음 해의 동등한 피크닉을 벌써부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에컬리아 마을 사람들은 피터 싱어의 이 평등 고려의 원칙을 철학적 사유에 그치지 않고 실천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에게도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에 사는 장인 윤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석은 예술적인 감각을 활용해 나무로 놀랍도록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그 재능을 인정받는 유명한 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윤석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는 항상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글쎄 그냥 내 손이 이끄는 대로 만들 뿐이라네 라고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사진사로 유명한 영호가 자신의 작품 전시회를 위해 머물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꽤나 들떠 있었습니다. 영호는 특히 사람 미이도에 관심이 많았고 그는 사람들이 왜 사진을 찍는지 무슨 의미를 담고 싶어 하는지를 연구해온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윤석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호는 윤석에게 찾아가 그의 작품과 의도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윤석님, 당신의 작품은 정말 놀라운 영감을 줍니다.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가요? 영호는 궁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윤석은 영호의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도라. 내가 처음 조각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아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지. 난 나무의 결을 따라 손을 움직였고 나무가 내게 원하는 형태로 이끌어 주었네. 그러다 어느 날 잃어버린 새끼 고양이를 찾으려 애타는 아이를 위해 작은 고양이 조각품을 만들었지. 그 조각품이 아이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보며 나는 그저 기쁠 뿐이었네. 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신의 의도는 아이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었군요. 윤석은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맞네. 그렇지만 때로는 아무런 의도도 없는 채로 손가락이 나무를 따라 춤출 때도 있지. 신기한 것은 그럴 때조차 작품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더라는 거야.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의 손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닿는가에 있더군. 영호는 윤석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엘리자베스 앤스콤이라는 철학자가 말했듯이 우리의 행위는 단순한 움직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바로 우리 의도와 그 결과에 의해 결정되죠. 당신의 손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줬다면 그 순간 당신의 행위는 그들에 의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의미라는 것은 참 복잡한 것이야. 하지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작품이 누군가에게 웃음, 위로 혹은 영감을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거지. 이후로도 윤석과 영호는 종종 만나 서로의 세계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호는 윤석의 작품을 사진으로 남기고 윤석은 영호의 사진들에서 무수한 이야기와 감정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렇게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의도를 넘어서는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윤석의 손 닿는 조각은 여전히 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며 그 안에 그의 깊은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보는 사람 각자의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